정혜승 선생님하고 김현중 대표님하고 다 짜놓으시고 이제 메디치 미디어 스태프들이 다 짜놓으신 판에 살짝 끼어들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영광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저 아까 오후 2시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그냥 말을 할까, 아니면은 해도 메디치 포럼에 맞는 좀 고상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항상 마이크 잡을 때마다 그런 고민이 들죠. 근데 약간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으면 해요. 오늘은 또 인터넷 생중계도 안 하시고 또 여기 진짜 친한 분들만 오셨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비관론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기를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발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김동완 소장님이 미국에서 3조 달러를 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저도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진짜 눈물 나려고 그랬는데 민금채 대표님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1억 8천 명 농가에 돌려주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를 하셨잖아요. 이 돈이 이 돈으로 오는데 푼 3조 달러, 3천조 원이죠. 3천조 원이 임금채 대표님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당 얼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비슷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받는 대로 흘러 들어오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실제 경제인지 실물인지 아니면 이게 돈이 돌고 돌아서 약간 구름이 형성돼 있고 우리가 얼음판 위를 살얼음같이 걷고 있는 건지 이게 언제 깨지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로 남는 것은 어쨌든 간에 민 대표님처럼 땀을 흘려서 뭔가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실제로 새로운 것을 콩으로부터 고기를 만들어낸다는 이런 실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실제인데 실제가 정말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어릴 때 제가 바닷가에 몇 년 동안 살았었는데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좀 대통령 해수욕 같은 걸 했어요. 사람이 별로 안 사는 섬에서 살아서 모래성을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은 파도가 이렇게 치면 모래성이 싹 쓸려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모래성을 쌓고 모래성 바깥에 있는 나는 그게 잘 보여요. 좀 있으면 이렇게 무너지겠구나.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래성 안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 과연 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파도가 오네? 그렇지만 나는 이 성을 몰라요. 파도는 알지만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는 제가 받은 주제는 국가의 귀환인데요. 국가의 귀환이라는 것이 그게 뭐 어떤 국가가 갑자기 커져서 뭔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제대로 귀환하지 않으면 이 성은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이 무너진 다음에 사람도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쭉 들었습니다. 국가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1984년에 조지 오웰이 썼던 1984년이라는 책이죠. 빅브라더. 부정적인 느낌이 드시죠. 국가는 감시하고 통제하고 우리를 옥죄일 것 같아요. 2020년에도 빅브라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친숙하게 텔레비전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얼굴인데 이런 분이죠. 비슷해요. 1984년하고 본질은 똑같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국가를 기다리고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고 국가는 역할을 하고 국가는 사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맨 처음에 오늘 첫 번째 발표하셨던 다니엘 튜더 씨가 잘 이야기하셨듯이 그냥 좋은 국가와 나쁜 국가가 있는 거죠. 큰 국가와 작은 국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 정의를 하고 특히 지금까지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돈은 풀리고 노동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국가는 좋은 국가는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준비를 하면서 미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벌써 한 6년이 됐네요. 2014년에 워싱턴 DC의 한 연구소에서 CEPR이라는 정책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 생활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 아이하고 뜨거운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시작은 이거였어요. 그걸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상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 너 요즘 그 애가 초등학교 공립학교 그냥 갔어요. 미국 공립학교 가서 뭐 애들하고 그냥 어울렸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네가 좀 세상을 알아야지. 세상에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너 잘 사는 나라 어디 있는 거 같니?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어디야? 그랬더니 애가 뭐 한국 좀 잘 사는 것 같고요. 미국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경제를 몰라서 그러지. 이거 봐봐. GDP야 GDP 미국이 제일 크지.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가 큰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저 캐나다하고 비슷해. 캐나다보다 조금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급식이 별로야. 급식이 지금 갔더니 돈 내고 먹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다 차가운 음식만 나오고 뭐 한국에서는 급식 그냥 공짜인데다가 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국하고 같이 줬는데 그리고 흑인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급식을 제대로 안 먹어. 초코우유 하나 먹고 점심을 때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끝까지 전 주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애플도 있고 다 있다. 미국이 부자다라고 주장을 해놨는데 뭐 사실 공감을 많이 했죠. 제가.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응 맨 위에 미국이 있죠. 미국이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고 요즘 조지 플로이드 이후에 이 흑백 갈등은 말이죠. 인종 문제를 미국이 해결하겠다고 한지 지금 5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흑인 민권운동 받아들여가지고 입법화하고 그런 지가 50년이 더 지났는데 그건 뭐 여전히 그 자리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분명 GDP 상으로는 잘 사는 나라예요. 경제도 좋아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지금은 우리가 다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가 하는 의심을 조금 갖고 있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애가 했던 설명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급식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급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국가가 세금 걷어가지고 무상급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급식이 얘는 좋았던 거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요. 초코우유 먹고 때운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건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분배를 한 거죠. 분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많은 경우에는 GDP 같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수치로 잡히지 않는 데에 있다. 국부라고 하면 GDP인데 그 국부에 잡히지 않는 데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1984년 조지 오웰 빅브라더의 세계하고 2020년 정은경의 빅브라더의 세계하고 구분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구분이 좀 돼요. 예를 들면 1970년대에 박정희의 국가가 있었죠. 박정희 국가도 국가였습니다. 박정희 국가도 굉장히 강력한 미션을 가지고 있었고 박정희 국가도 사회를 이끌고 가려고 했어요. 큰 역할을 하려고 했던 정부였죠. 그리고 지금 정은경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뭔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미션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경제 성장이라는 역할이 국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GDP로 측정되는 국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는데요. 조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예컨대 이런 그래프를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90년대 중반 이후에 지금 3배로 늘었죠. 10,000불에서 30,000불. 우리 뭐 이게 여기 오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기억 못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한국병에 걸려가지고 국민소득 10,000불을 못 넘긴다 이런 기사가 경제신문에 나왔던 게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나니까 한국병에 걸려서 20,000불을 넘긴다 못 넘긴다 이런 기사가 경제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니까 한국병에 걸려서 30,000불을 넘긴다 못 넘긴다. 그리고 3배가 늘었어요. 3배가 엄청난 속도의 경제 성장을 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자살률도 그만큼 같이 높아졌죠.
자살률뿐만 아니라 흔히 자살률이 한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그 사회의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보여준다고 하죠.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출산율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회에 특히 괜찮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젊어서 아이도 낳고 경제활동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이제 보여준다고 해요. 출산율, 출생아 수가 올해 27만 명, 올해 아기가 27만 명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데서 잠깐 2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만뒀지만. 근데 그때만 해도 30만 명대가 곧 무너질 것 같아서 국가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에 우린 그런 얘기를 했는데 1년 전에. 근데 지금 27만 명을 얘기를 하네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5년 전에 40만 명이 넘었었어요.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딱 저 기간이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때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빠르게 소득이 높아질 때 저랬다는 거죠. 국가가 사실은 작아진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반동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하고 말씀드리자면 신자유주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1980년에 레이건과 대처가 나와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민영화하고 이 국가 예산 줄이고 복지 줄이고 그러면서 국가 역할을 줄였고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케인지언들이 다시 득세하면서 국가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논의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OECD에서 뽑은 그 공공사회 지출이 GDP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국가별로 본 겁니다. 그냥 그래프가 복잡한데 참고 삼아 보세요. 그냥 모든 나라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라 저 나라 제가 다 나눠놨죠.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그리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끊임없이 늘었습니다. 옛날부터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정부의 공공지출은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좀 놀랍죠. 영국이나 미국도 계속 늘었어요. 그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것, 그 시대에도 다만 방식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래도 영국하고 미국 세금 깎아줬잖아요. 1980년대에 감세하고 민영화하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 역할 작아진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줄진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세금 수입인데요. 국가의 세금 수입 GDP 대비 줄진 않았어요. 프랑스, 스웨덴 같이 많이 쓰는 나라들은 계속 늘었고 영국하고 미국은 일정한 시기 이후에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세금은 안 늘었죠. 근데 이건 이제 미국의 연방 부채 비율이에요. 빚을 계속 낸 거죠. 세금 안 걷는 나라는 빚을 내서 쓰고 빚 안 내는 나라는 세금 걷어서 쓰고 더 많이 쓰고 싶은 나라는 빚도 내고 세금도 걷어서 쓴 겁니다. 계속 늘었어요. 어떤 국가든지 국가의 역할은 19세기 말 이후에 끊임없이 다 늘었습니다. 특히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사회지출, 공공이 국가가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지출은 전체 소득 중에서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작은 국가와 큰 국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편집할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좋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경제부총리답지 않게 굉장히 도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컨대 요즘 논의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든지 뭘 하든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나라가 빚을 지면 후손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죠. 이 얘기가. 경제 얘기만 하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후손한테 죄를 짓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걷잖아요. 나라는 빚을 지지만 돈을 걷어요. 그럼 국가가 주머니에 넣는 거 아니잖아요. 줍니다. 누구한테 분배하죠. 분배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분배 받은 사람의 후손한테는 그 분배된 게 넘어가겠죠.
빚을 지고 있는 건 국가이지만 그 국가는 빚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다시 분배를 한다고요. 재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분배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후손에게 물려지는 거죠.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하게 만든 다음에 그 세상을 후손한테 물려주면 후손은 평등한 세상을 물려받는 것이고, 불평등한 세상을 그냥 물려주면 후손도 불평등한 세상을 물려받는 거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를 만들어서 물려주면 후손 중에서도 돈 많이 버는 후손이 돈을 내서 빚을 갚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후손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만 봐도 그런 거죠. 이렇게 이 빚을 많이 내서 국가 역할을 키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큰 국가냐 작은 국가냐, 빚을 냈냐 세금을 더 걷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어차피 다 커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안 키우고 있는 데도 없습니다. 다만 누구를 위해서 그 돈을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이 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되게 머리가 아프시죠. 이 그래프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개인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비중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주황색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가계로 오는 비중이 가장 낮고 더 낮아졌다. 특히 그 IMF 구제금융하고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면서 더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기업 소득 비중은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위에가 한국이에요. 색깔이 좀 헷갈리는데 제일 위에 이 가장 높은 비중이 한국입니다. 총 국민 소득 대비 기업 소득 비중이 뭐 주요한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이고, 그것도 IMF 구제 금융 거치고 2008년, 2009년 거치면서 더 높아졌어요. 누구한테 가느냐라는 거죠. 누구한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가의 귀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가 돌아온다. 다시 큰 정부가 왔다. 큰 정부 막아야 된다.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 아니, 큰 정부로 가더라도 재정 건전성을 잘 유지해서 후손한테 빚을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국가는 커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커지면서도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4년 조지 오웰의 국가는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은 굉장히 작으면서도 개인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은 굉장히 큰, 개인의 자유는 작고 국가의 역할은 작은 그런 국가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20년의 국가는 거꾸로 국가 역할이 굉장히 크면서 개인의 자유를 마찬가지로 크게 유지하는 국가일 수 있는 거죠. 흔히 이제 국가의 역할을 작게, 개인의 역할도 작게, 국가의 역할을 작게, 개인의 자유를 크게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흔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서 요즘 보수 진보가 좀 헷갈리긴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기본소득 얘기하고 그래서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대체로 시장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의 크기가 작으면서도 감시와 통제하는 국가일 수 있고, 리버테리안들이 시장 지상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방임하는 국가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20년에 우리는 어차피 큰 국가를 맞이할 거고 앞으로 점점 더 커지는 국가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GDP에서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 보여드렸죠. 선진국들 다 30% 넘어가고 2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15%에서 20% 사이입니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국가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키울 거냐?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국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개인에게 뭔가를 보장해 주면서 자유롭게 뭔가를 해보세요. 그렇지만 안전망은 저희가 제공을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가가 될 것이냐.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아까 김세연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근데 또
훨씬 더 과격한 얘기도 하셨죠. 로봇한테 투표권도 줘야 되고 인권도 보장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김재현 전 의원이 훨씬 나보다 앞서 나가시는 거 그것 좀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기본소득제를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해야 된다는 제도가 기본소득제죠. 요즘 많이 논의가 돼서 이제 많이들 그 개념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쉬워서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난지원금 받아서 우리가 쓸 때 아무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조금 주는 거죠. 국가가 보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소득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자리가 사라지고 불평등이 커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법도 되지만 핵심은 국가가 뭔가를 보장할 때 자유를 증진하는 방법으로 개인에게 직접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재난지원금으로 보여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당연히 필연적으로 올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예요.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세계가 경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사회 얘기를 왜 하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경제를 살려야지. 그렇지만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GDP가 가장 높은데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 GDP에 잡히는 재무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락다운이 돼서 전 세계가 봉쇄되면서 돌아다니질 못해서 모두 다 매출이 급감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편에서는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대기가 맑아지고 못 보던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물이 맑아지고 탄소 배출량이 우리 현대 사회가 시작한 이래 최초로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맞기도 했습니다. 기회라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들리시죠? 나중에 합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합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탄소가 줄어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이런 건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가적인 과외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지금부터 맞게 돼 있는 마이너스 시대에 너무 불행해집니다. 지금부터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일 것이고 인구도 감소할 것이고 국제 간의 교류도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의 발제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확인됐죠. 그렇지만 우리는 얻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사회적 가치라고 통칭합니다. 환경적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인권 가치가 있을 것이고 다른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모든 것이 총합되어서 GDP만큼 중요한 지표가 되고 그걸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래성이 딱 무너지면 모래알만 남잖아. 이 모래알들이 되게 중요해요. 모래알에 소득을 뿌려주는 게 사실 기본소득제 같은 건데 이 개인들이 사실 과거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경우에 촛불혁명 이후에 특히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확산되면서 더더욱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발언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이 힘을 얻고 있어요. 개인들이 목소리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죠. 좋은 방향으로. 그거는 저는 학습된 개인들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학습은 그냥 누가 가르쳐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지식 정보를 찾아서 검색해서 스스로 찾을 수도 있지만 그 학습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을 줘야 되는 거죠. 시민 개인의 역량이 신장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만 중요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사회 그리고 그걸 이어서 민주주의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극성이 없는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가. 산업화 때 잘 살아보세 이런 거라도 있었고 민주화 때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루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요. 북극성이 없으면은 자꾸 이제 사람들이 보수화됩니다. 저는 본인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 정도에서 그냥 잘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거기서 그치면
참 굉장히 좀 살기가 어렵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가 말씀드렸고, 모래성은 무너질 것이고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정말 황량한 폐허를 맞게 될 건지, 아니면 그래도 개인들이 좀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그럴듯한 바닷가가 될 것인지는 귀환한 국가 또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